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림자 실세로 지목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전망입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핵심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인데 여야는 어제도 김 실장 증인 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속실장 불러서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오전만 출석을, 국민의힘은 종일 출석을 각각 고집해 오늘도 양측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여야 공방 속에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은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경주 에이펙 기간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후속 조치 등을 집중 질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김 실장 관련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대통령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질의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4개 기관 특활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국민의힘에선 내로남불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경력금이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보안 활동 등에 쓰이는 대통령실 특활비.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 예산이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 특수활동비로 82억 5,100만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역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삭감됐던 검찰, 경찰, 감사원, 기획재정부의 특활비도 예전 수준으로 복구했습니다.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특활비 없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삭감하더니 내로남불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7월에도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를 되살리면서 야당 측이 반발했습니다. 너무나도 후한무치하고 내로남불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증액돼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국정기획위와 친명계 의원실에서 각각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적 업무를 맡게 된 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확인한 김용전 부원장 텔레그램 메시지엔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초성을 언급하며 만나서 상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2명은 김 전 부원장 재판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7달 뒤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시한 인물이 있는 건가요? 두 사람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자팔찌 착용, 공동피고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인 서모 씨가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뒤늦게 합류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명단엔 서 씨가 이한주 위원장실 소속으로 돼 있을 뿐 직급은 공란이고 담당 업무도 적혀있지 않아 당시 의문을 가진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 출신 한 인사는 마땅한 직책도 없이 들어온 건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와 함께 보석으로 풀려난 또 다른 피의자 박모 씨는
친명계 의원실 비서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야당은 김 부속실장의 이 대통령 측근 수사,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패밀리의 법정 위정 컨트롤 타워였다는 정황이 점차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감 출석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기획위 측은 서 씨는 본인이 자청해서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안다며 무급으로 일했다고 했고, 박 씨가 재직 중인 의원실 관계자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쉬고 있고 보석 석방 중인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민주당이 연일 재판 중지법을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 진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영입한 인사가 당내 경선에서 부당하게 컷오프됐다며 정청래 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친명 죽이기라는 건데 일회성 해프닝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 인사 환영식에서 유동철 동의대 교수에게 파란 점퍼를 입혀줍니다. 유 교수는 공천을 받고 수영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면접에 나선 유 교수를 컷오프시키자 친명 외곽 조직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특보를 제안했지만 유 교수는 거부했고 대신 국회에서 정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당원 주권 말살이자 폭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십시오. 유 교수는 친명 계란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관계가 S급이라며 재판중지법에서 분출된 엇박자 논란 진화에 주력하던 상황에서 이번엔 친명 죽이기 논란으로 번지자 당내에선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도부는 당내 개판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 친명, 비명, 반명 등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파색이 옅은 한 의원도 이 대표 시절 험지에 공천하며 영입한 인사를 정청래 지도부가 컷오프한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번 컷오프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벌어질 갈등의 예고편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권위 국감에선 여야가 또다시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감도 멈춰야 됩니까? 거의 지금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실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의 역사에 항상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수십 년 전 얘기까지 꺼내들고 있다. 그게 대통령실 업무와 무슨 상관이냐? 대통령실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 같은데 송영훈 대변인, 그렇다면 야당이 이번 국감 내내 대통령실 업무와 무관한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하라고 얘기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픈 곳을 찔리면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저런 반응은 그만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오면 안 되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수십 년 전 일이라고 강변을 하는데 예.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보거나 그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확보하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은
가장 최근의 일인 것이죠. 비단 작년, 재작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십 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권 6개월 차입니다. 역대 정권은 그래도 정권 초반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 눈치를 봤어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개 대통령의 참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방탄을 했던 정권이 있는가 돌아보면은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 또 그간의 행적, 또 최근에 와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말 그대로 부속실장, 그리고 또 직전에는 총무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앉은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궁금함이라든지 뭐 검증이라든지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과연 국민의힘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김현지 실장을 나오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별로 안 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방금도 국민의힘 의원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범죄 역사에 뭐 김현지가 계속 등장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재판 5개를 받고 있고 지금도 이 재판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수사 고발 안 해가지고 재판을 안 받게 했습니까?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는 뭐 검증이 아니라 수사조사 필요하다고 하던데 확실한 혐의가 있고 그러면 그냥 고발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공식적인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죄가 있으면 뭐 기소해서 또 재판을 받으면 유무죄가 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자꾸 국회에 나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국회가 뭐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마디 물어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번 국감은 사실상 3분의 2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입니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인물 국감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젠 국감 출석이 아니라 김현지 실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예. 다 아시다시피 주진우 의원은 엘리트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부장검사까지 했는데 예. 그 검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게, 왜냐하면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PC 교체하라, 이런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의 공범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선 자금을 논의한 그런 녹취록이 나왔다는 건데, 사실은 공무원은 그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상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얼마나 큰 폐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김현지 씨가 공직에 나선 거는 3번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 거쳐서 부속실장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국회의원, 이재명 국회의원의 보좌관 했고, 이것도 예. 공직인데, 그 전엔 뭐였냐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 비서관 아니었습니까? 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비서관 시절에 이러한 녹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빼박 공직선거법 위반죄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 출신 그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TV조선 취재에 의하면 김용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이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김희읒 지읒이라는 인물과 상이한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야당에선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법정 위증 컨트롤 타워였다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국정감사지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지 20년 전에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도 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김현지 실장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뭐 과거 범죄, 지금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공격하면서 실제 운영위 국감에서 하루 종일 김현지 국감을 하겠다고 하니 그게 이제 지금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하시는
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대통령실 관련해서 이번에 에이펙 준비 과정이라든가 6개월 동안의 대통령실 운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묻겠다고 하면 안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나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20년 그 이전 사안들까지 끄집어내서 김현지와 관련해서 정치적 공방을 으로 그 운영의 국감을 계속하겠다고 하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실의 성과만 묻기에도 오전 출석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성과가 아니라 이제 예. 김현지 부속실장이고 총무비서가 아니면 김현지에 대한 어떤 질문은 제한된 겁니다. 실제 직무와 관련된 예. 거. 실제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 안보실장 등등 지금 필요해서 물어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유동철 위원장이 컷오프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의 책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 지도부는 엄밀한 원칙에 따라 경선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컷오프는 정청래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 당장 사과하십시오. 친이재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에 친명, 비명, 반명 등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의 조강특위 역시 냉정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 강성필 대변인님. 네. 그런데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대로 조강특위가 그렇게 엄격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런 반발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당의 체계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점수를 매기듯이 딱딱딱 떨어지는 것보다 사실 정량적인 평가보다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상대가 있고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이다 보니까 이 경쟁 구도에서 예. 이제 쉽게 말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사실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양당의 역사가 다 그래 왔습니다. 다만 최대한 이런 잡음을 없이 조강특위를 운영하고 어떤 이런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탈락자들은 아무리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편파적인 면접이었다. 예. 그래서 내가 또 근거 없는 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있어서는 좀 재심을 하는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또 소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좀 투명하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어떤 심사는 모든가 이 탈락자가 있고 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장은 본인이 친명계란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송영현 대변인. 어제 유동철 위원장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는 독재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컷오프나 컷오프 비슷한 일을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상당 부분 공감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동철 위원장이 저렇게 항의를 하니까 음주운전 이외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부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사실 작년에 인재 영입도 했고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라고 하는 민주당내 최대 조직에서 저분은 공동대표도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당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다 용인하고 자격을 부여해 왔으면서 왜 이제 와서 컷오프를 시키는가?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작년과 올해 사이에 바뀐 사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뀐 것이라고는 작년에는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정청래 대표다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결국 지도부가 바뀌면 인물에 대한 평가도 정반대로 바뀌는 예. 비민주적인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도 돌아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주당에서 비명 행사 공천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당을 구축하지 못한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작년엔 비명 행사더니 올해는 친명 행사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친명계 사이 어떤 공천 주도권 다툼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저는 그 명청 갈등 자체가 예.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집권 6개월 됐고요. 내년 지방선거는
이 선거 전략적으로 볼 때 당정 일체감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서로 선거에 공통의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고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 정치적 반사이득을 얻으려는 것처럼 프레임화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원들 역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으로 나뉘겠습니까? 실제 어떤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예. 이게 계파, 당내 계파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그게 지방선거의 공천권 다툼으로 가고 있다. 이건 과장된 해석이고요. 실제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최근 재판 중지법을 추진했다가 대통령실에게 경고를 받기도 하고 또 이번 부산시당 선거처럼 안에서도 소위 말해서 좀 들이받는 상황까지 정청래 대표가 맞닥뜨리게 된 건데 정청래 대표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정부 여당이 재판 중지법 운운할 때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요. 예. 재판은 이미 알아서 중지되어 있어요. 네.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그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고등법원장이 이야기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제가 기억난 것만 2개 올라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있고요. 위증교사죄 항소심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되지도 않는데 왜 법까지 만들어서 재판 중지 운운하는가? 일단 그것부터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펙이 그래도 잘 끝났잖아요. 그 GPU 26만 장, 뭐 원자력 핵 잠수함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재판중지법 이야기하느냐. 제가 대통령이라도 굉장히 언짢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국감 때 법제처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 무죄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까지 다 무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판을 중지하는 법까지 만들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몸은 뷔페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먹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있는 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대통령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권 초기에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게 또 이견을 보인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정청래 대표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 여론을 너무 우선하느라 대통령의 성과까지 깎아먹고 있다. 이런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예. 결과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비판에 있어서는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불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평가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정치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 같은 목표와 이 교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 자기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일단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솔직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승패의 요인은 대통령의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 따지면 그 누구보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동인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다. 다만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소통이 잘 안 돼서 엇박자가 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어떤 불화설에 대해서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불화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엇박자, 이 엇박자가 생기는 배경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지목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 중지법도 김어준 씨가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강경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논란을 키운 게 아니냐 이런 건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법부 압박하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해버린다라는 협박 아닌가? 할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내버려 둔 건데 굳이 해야 되겠네요. 법안으로 하자고 그러면 저쪽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어서 설마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김어준 씨가 얘기를 꺼내면 강성 지지층이 반응하고 또 그걸 본 강성 의원들이
소위 대통령실까지 부담스러워하는 급발진까지 하게 된다는 분석이에요. 이른바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 몇 달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특정 유튜버가 이렇게까지 여당과 나아가서 여권 전체까지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가진 적이 이전에도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한가 그 구조를 봐야 됩니다. 지금 김어준 씨 유튜브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227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수는 4,400여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유권자 수 대비 그 구독자 전부가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5%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김어준 씨가 이끄는 어떤 강경하고 과격한 주장들이 여권 전체를 뒤흔드는 건 바로 공론장 전체 그리고 우리 정치 전체에서 지금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당 정치인들은 본선에서는 어차피 균형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강성 지지층을 영합해서 당내 경선 같은 것을 통과하면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는 계속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22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민주당 전체 당원 작년 말 기준 512만 9천 명 그리고 권리당원 숫자 언필칭 125만 명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숫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대비 5%밖에 되지 않지만 민주당의 강경파 국회의원들이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의 균형, 국회의 균형, 공론장의 균형을 잡아주실 때 이런 현상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회 정당 소식 자세히 짚어봤고요. 리포트와 함께 특검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던 기존과는 입장이 달라진 건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명품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게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 수사 내내 통일교 측 금품 수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처음 시인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통일교 측이 가방과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법조계에선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가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게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 측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 등 법리 다툼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겁니다. 앞서 신청한 보석 심사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낸 보석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 가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줄곧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와서 받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였어요. 예.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이게 뭐 그 가려지겠습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그 선물을 줬다는 사람, 중간 전달자 다 자백했어요. 그다음 뭐 영수증 같은 객관적 물증까지 나왔고 심지어 받은 선물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 그러한 정황까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인한다고 한들 재판부에서 속겠습니까? 속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그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형량만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제가 만일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됐으면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인정한 게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고 자백을 한 건데 가방은 받았는데 고가의 목걸이는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여기에도 어떤 전략이 들어있다는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 고민을 했다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고요. 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저는 뭐 변호인들이 이런 식으로 조력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품 가방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하나의 세트처럼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됐다는 진술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가방 관련해서는 전성배 씨의 이제 인정 진술 외에도 백화점 직원들의 통화 내용 등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자백을 한 겁니다. 이건 그게 자백으로서의 의미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양형에서 참작받을 목적 플러스 이게 법리적 다툼을 해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변호사의 이 조력이나 조언에 의해서 한 자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재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하면 실제 전체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면 그나마 참작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의 다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다가 이렇게 일부 선택적으로 자백한다고 해서 사건의 결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 이 주장까지 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지금 검찰이 구성하는 혐의가 알선수재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혐의를 좀 벗어보겠다 이런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선수재는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금품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거나 하는 정도 수준의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금품을 주면은 그것만으로는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측의 입장은 그런 판례에서 착안한 걸로 보여집니다. 즉 어떤 구체적인 청탁까지는 내가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장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분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성배 씨의 태도 변화는 단순히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청탁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까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로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전 행정관과 같이 김건희 씨가 수적으로 부렸다는 평가까지 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증인신문 기일에 이 두 명 다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 14일에 다시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물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할 때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도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은 일단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특검이 밝혀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잘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특검에서 이제 뭐 밝혀내지 않아도 이미 증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왜 줬느냐, 왜 받았느냐, 또는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탁이 전달됐는지를 지점을 파헤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입증할 혐의를 충분히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사실 이제 인정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만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어떤 비위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게 더 걱정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서해 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 기억하시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반발했고 피살 공무원의 친형은 만행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이 결심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살 이튿날 새벽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이 동조해 관련 첩보와 문건을 삭제시켰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도 안 받았지만은 저도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서 전 장관과 함께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꾸민 허위 자료를 뿌린 혐의도 받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정권 공격을 위해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친형은 법정에서 만행을 준엄히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좀 참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서훈 이런 분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은 물론이고 야권에선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규제로 묶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규제 지역 심의 당시엔 8월까지의 통계만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부동산 화랑기 때의 집값을 회복하지 못한 서울 도봉구. 지난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집값 좀 상승 덕좀 보려나 하는 서민들 느끼니까 화가 많이 났죠. 중개업소는 중개업소대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주민들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강남급 규제를 하는 게 맞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실거주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상에서만 보는 그런 경우 같아요. 강남은 집값 때문에 투기도 많고 이곳은 정말 주거지역이고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봐요. 도봉구의 올해 누적 집값 상승률은 0.57%로 서울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선 도봉구뿐 아니라 중랑과 강북, 경기 의왕시 등 8개 지역이 규제를 받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 지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되는데 정부가 집값이 떨어진 9월은 빼고 8월까지 임의로 통계를 썼다는 겁니다. 9월 통계를 무리하게 배제해서 본인들의 지역이 위법하게 규제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 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달 안에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하겠다며 소송에 참여할 소송 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심의 당시에는 8월까지 통계만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적법성 판단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고 이날 대법관들 역시 트럼프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당초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가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15%로 낮췄는데 트럼프 측이 패소할 경우 한국 등 각국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에 제동이 걸리면서 검은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관련한 소식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일단은 장이 4,000선을 넘으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3,900선까지 내주기도 했거든요. 어저께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이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10에서 20%까지 기술주들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 촉발한 AI 관련주 거품 우려로요. 뉴욕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을 한 것이요. 국내에도 이런 우려가 촉발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을 개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4,000선을 겨우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 짚어주셨는데 어제 외국인 2조 5천억 원어치 코스피 주식 내다 팔았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서 4,000선을 겨우 지켰는데 이번 급락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주식 매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이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주식이 크게 빠져나간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한 매도세로 네. 전환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9월, 12월, 10월까지 코스피를 12조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틀 사이에 하루에 2조 원 이상씩 계속 돈을 빼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 증시가 여전히 그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락하기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저점을 통과했다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에서 수출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단가도 여전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업종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커서 지금의 조정은 그동안에 워낙 코스피가 주요 국가 대비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일단 조정에는 좀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주요 증권사들 일단 내년 코스피 5천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그 시점을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좀 강하게 증시 부양을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은 확실하고요. 경기가 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여가지고 주가가 이를 선반영해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고 그렇지만 뭐 현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그다음에 여러 대외 여건이 받쳐준다고 하면 뭐 코스피 5천이라는 그런 목표를 언젠가는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내년 중이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는 게 방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게 패소를 하게 되면 미국이 품목 관세 인상으로 대응하게 되고 그러면 관세 협상도 다시 재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고요. 연방 정부 셧다운도 얼마나 장기화될지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 미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것이고 언제 5천을 달성할지 여부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화가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1,450원대를 잠깐 터치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에 계속 나서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원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 이것에 의해서 균형 수준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 현상을 보여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보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같은 그 경제 성장률 지표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이 원달러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1,450원 달러당 1,450원까지 지금 터치를 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현재는 1,440원대로 다시 내려왔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품의 국내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면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지금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고요. 또 다른 것은 요즘에는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간재나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 기업들의 이런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수출 기업의 이윤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고환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 경제에 부담이 크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환율 사태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였습니다. 지난 4일에 일단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B2도 지렛대의 일종이다라면서 조직 B2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를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B2 같은 경우는 이 척도라고 보는 게 신용거래 유증자 잔고인데요. 이게 3일 기준으로 약 25조 5천억 원에 육박해서 종전 최고 기록인 25조 6,500억 원에 거의 근접하게 다가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정책의 거의 최고의 당국자인 권 부위원장이 이렇게 B2를 장려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원성을 더 자제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주택을 매수하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에게도 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을 유입되는 것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그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문제는 주가도 변동성이 여전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 자금을 유도했다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피해자들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비트코인 이야기도 좀 해보면 어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까지 동반 투매에 나선 현상, 결국은 어떤 이유에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것은 사실은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AI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최근에 AI 주식이랑 주가가 가격이 연동성이 커진 비트코인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한 그런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지금 한 달 사이에 가격이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저점 구간으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져서 강해졌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요. 지금 AI주도 저평가된 게 아니라 오늘도 뉴욕 증시는 다시 재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주가는 아직 저점이 아니라 추세적으로는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 연준이 속도의 문제일 뿐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또 가상자산을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비트코인도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는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집트 대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고대 이집트의 소년왕이었던 투탕카멘의 황금관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이집트 대박물관이 개관했는데요. 관람 인파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현장의 열기,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실제 크기의 무덤을 복제해 만든 투탕카멘 전시실은 이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방문객들이 박물관 입구에 서 있는 람세스 2세의 석상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람이 시작된 4일부터 박물관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집트 정부는 대박물관에 연간 최대 7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한 번쯤 가보고 싶어지는 곳인데요. 대박물관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네, 수도 카이로 인근 기자평원의 대피라미드 옆에 세워진 박물관은 축구장 70개 크기를 자랑합니다. 전시된 유물이 총 5만여 점, 단일 문명의 박물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품 약 3만 5천 점을 뛰어넘습니다. 전시를 전부 관람하려면 잠을 자지 않고 꼬박 7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고대가 남긴 유물 덕분에 이집트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관광 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광주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겠습니다. 먼지에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7.5도, 대전 6.8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역시 서울이 19도 등 곳곳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